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소정 시간을 쪼개서 광고 한 편씩이라도 끝까지 봐주시면 정말 깊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의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속도 조정기가 있으니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쉬지 않고 계속 정보 전달을 해드리는 예스맨입니다. 벌써 3년차 단 한 번도 빵꾸 내지 않고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도 정말 대단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재밌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네. 정말 최대 연 3% 수익률을 낼 수 있을 것인가, 네이버 통장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꼼꼼히 따져봤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최근에 네이버가 네이버 파이낸셜까지도 해가지고 열심히 핀테크 쪽에 대한 확장성을 가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또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네이버 통장은 주요 혜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예치금에 따른 수익, 네이버 페이 포인트 적립, 송금 수수료 등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페이 월 결제가 10만원 이상이 연 3%, 그리고 금액 기준으로 10만원 미만이 연 1%가 되겠고요. 보유 금액 기준이 금액이 늘어날수록 기현상인 건 그만큼 금리적 혜택 또한 매우 다운그레이드가 된다 라는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이버 통장서 페이포인트를 충전 후 이용 시 결제 금액의 최대 3포인트가 적립이 된다고 되어져 있고요. 송금 수수료는 횟수 무제한 없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송금 수수료와 네이버 페이포인트의 특화점이 가장 눈에 들어온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네요. 네, 서비스가 진행이 되는 그런 파일럿 이미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아마 이런 형태로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어요. 댓글의 분위기를 보시게 되면 거의 통장보다는 그냥 또 하나에 대한 상품이지 않겠냐, 약간의 말장난인 것 같다라는 내용이 다수였고요. 그리고 뭐 아까 제가 지적을 했던 거, 뭐 예치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자 비율이 낮아지게 된다 라는 점을 또 찝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네이버 파이낸셜의 결제 제휴 및 기획 담당자를 모집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근무 지역은 또 분당구이고 주 5일이고 정규직 형태로 되어져 있지만 경력 5년 이상으로 일단 잡혀져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 사업에 대해서 새롭게 시작을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경력자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담당 업무만 보셔도 결제 내용이 들어가져 있고요. 자격 요건에도 국내만 치중되어져 있는 게 아니라 국외에서도 결제 인프라, 간편 결제 시장의 이해도가 높으신 분, 핀테크, 피지, 벤사, 은행, 카드사에 대한 기획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만큼 이 인력을 충원을 시켜서 네이버에 대한 핀테크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네이버 쪽은 이런 핀테크 쪽의 속도를 내서 금융과의 관계도를 상당히 좁히기 위해서 일단 속도를 내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라인 자체에서도 일본 쪽에 어느 정도 이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천천히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네이버 부분이 실제 라인과에 대한 또 결합으로 인해서 더욱더 폭발적인 성장 또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이 상당히 주가도 나쁘진 않은 실정입니다. 네이버, 카카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NBA 선수 딘 위디라는 분이 2625 비트코인이 모금이 성공을 했었을 때 팬들이 원하는 구단과 계약을 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일단 계약은 최소 1년 계약으로 체결이 될 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도달 실패 시 같은 경우에는 자산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되어져 있네요. 중국서 거액 암호화폐 사기 워터쿤이 약 1조 원 규모에 대한 피해를 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피해 규모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해당에 대한 정부 당국들은 이런 ICO 쪽이나 코인 쪽에 있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쏠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또 안 좋은 쪽으로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각 국가에 있는 국회의원 분들이 또 그런 쪽으로 또 움직이기 때문에 제발 이런 사건들이 별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번 피해 규모가 플러스 토큰에 이은 최대 규모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높은 투자 수익을 광고를 해서 중국의 지갑 서비스로 다단계 사기인 것을 발각이 되어서 약 한국 돈으로 3조 5천억 정도가 된다라고 되어져 있네요. 네, 이제부터는 국가에 대한 상황적인 여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그 국가가 해당 재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지, 정말로 비트코인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인지를 면밀히 한번 보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일단 브라질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질은 최근에도 확산세가 계속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게 되겠고요. 정책적 금리 인하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도 시장에 있어서 이렇게 안정화를 못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에 대한 물가 상승률 추이도 계속 다시 한번 2%대로 회귀하는 형태를 좀 보여주었고, 고용시장 자체도 다시 악화되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제 기존의 브라질 달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에 대한 영향성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다. 거의 최저점 대비까지 무너졌다라고들 거의 다 지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봐도 굳이 브라질에 대한 달러를 가질 필요성이 있겠냐라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찾게 되지 않을까. 그것도 작년부터 그래 왔지만 그래도 이번 사태는 그거의 불씨를 좀 땡겼기 때문에 더 많이 찾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쪽인데요. 인도네시아 자체도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보게 되면 2020년도 1월달 기준으로 해서 쭉 가다가 단계별로 좀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켰다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물가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렇게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달러와 루피아가 상당히 변동폭이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예, 변동폭이 크다라는 거, 그리고 CDS 부분도 상당히 불안 요소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환율 방어 조치로 인해서 외환 보유액이 급감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에 대한 해당 질병에 대한 치사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러면서 외국인은 또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자금 이탈폭도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인이 자금을 뺄 때는 루피아로 자금을 빼는 게 아니죠. 네, 다 달러로 해서 자금을 바꿔서 빼가기 때문에 그만큼 달러 부족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쪽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제가 과거에도 러시아 쪽에 외국인 근로자가 어떻게 보면은 유입되는 양은 세계 3위 정도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송금에 대한 영향성도 상당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나라이구나 라고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죠. 네. 그래서 러시아도 별로 좋지 않은 실정이고요. 멕시코 부분 또한 상당히 안 좋다라는 걸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루브라 환율이 급락세를 보여주면서 루브라 자체도 거의 최저점, 진짜 연중 최저점을 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또 인플레이션까지도 또 발동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별로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서 아무래도 국가 간에 어느 정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꽤 있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이번에 신흥국들이 상당히 보게 되면 화폐에 대한 안정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실정이다 보니까 거의 이쪽은 거의 다 마탱이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콜롬비아, 브라질, 멕시코, 체코, 남아공, 러시아, 폴란드, 터키, 이쪽 거의 뭐 날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쪽도 물론 보게 되면 더 찾아보면 더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쪽에 또 비트코인의 볼륨이 꽤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코인 회사들이 또 냄새를 또 잘 맡아가지고 이쪽에 대한 법인을 또 많이 세워서 그나마 빠르게 또 성장하려고 하는 모습도 보여지는 형태도 많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흥국 쪽에 대한 앞으로 불안 요소는 더욱더 커질 수도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국가들은 더 잘 사게 되고 아무래도 못 사는 국가들은 이번 계기로 인해서 더욱더 시장 붕괴가 커지는 게 아니냐 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중간 계층에 있는 이런 라인대에 머물고 있는 국가들은 아무래도 이번 사태에 있어서 잘 판단을 한 뒤에 방향성을 잘 봐야 비로소 위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또는 반대편으로 갈 것인지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국채 금리 변동폭도 상당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 CDS 변동폭만 보셔도 뭐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탈리아 상당히 CDS 프리미엄 문제가 많다 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본드로 인해서 뭐 ECB 쪽에서 뭐 좀 해보려고 했고 유럽에서도 유럽 연합 EU에서도 또 여기에서 좀 노력을 많이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뭐 프랑스나 스페인, 그리스 뭐 이런 등등 쪽으로 해서 그 본드로 좀 충당을 하려고 했지만 이게 또 독일이 또 왜 우리 어떻게 보면 연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국가의 신용 프리미엄을 또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서로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이 본드가 나중에는 좀 탄력적으로 풀리게 되면 이탈리아, 뭐 스페인, 프랑스 부분도 좀 사그라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재밌는 점은 무엇이냐면요. 이분이 이제 또 이번에 22 총재로 올라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재밌는 점은 출신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출신지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프랑스 부분에 대한 약간의 우월적인 형태에 대한 또 액션도 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연준의 회사채 시장에 대한 지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금융 상품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면 좀 머리가 아파요. 뭐 SMC, FF, 뭐 PMC, FF, TLF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토탈케어 부분으로 TC라고 약자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토탈케어에 대한 부분으로 지원이 된다. 그러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QE 방식, 양적 완화 방식은 이제 서서히 줄이고 TC 부분으로 선택적인 형태로 돈을 좀 뿌리겠다라는 형태로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아무래도 회사채 시장에 대한 안정성은 꽤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존의 하이힐드 회사채 부분에 대한 측면도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긴 하겠지만 이것도 약간은 사각지대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보완이 돼서 약간씩은 낮춰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게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QE 부분에 대한 자금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TC로 대체를 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버블 현상이 오히려 덜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을 또 많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돈을 막 왕창 푸는 걸 줄이고 TC로 대체를 해서 쓰려고 하는 또 그런 액션을 취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또 바탕은 쉽게 이야기하면 QE를 먼저 쓰는 배경은 일단 TC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대한 법안이 통과가 돼야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다우가 거의 10,000포인트 빠져버리고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11,000포인트 이상 빠졌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냥 녹놓고 법안 통과될 때까지 하면 시장이 완벽하게 박살이 난 이유가 될 텐데 아무것도 안 쓰고 있으면 또 욕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QE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TC를 쓰는 형태로 탄력적으로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QE 비중을 요새는 좀 낮춰가고 있고 자금 비중을 낮춰가고 있고 TC로 법안이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2분기부터 이렇게 살살 올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해당 질병이 2차 확산기가 없다라고 하면 이게 정말 잘 먹히는 정책으로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마 4분기 때 QE와 TC를 같이 쓰는 형태에 대한 기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이거잖아요. 둘 다 쓰면 돈이 더 많이 풀리게 되니까. 여기서 PMCCF에 대해서 또 잘 알고 계시고 싶으신 분들은 잠깐 영상을 멈춰 놓고 이 내용을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SMCCF에 대해서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해당 영상을 잠깐 멈춰 놓고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채권 시장 동향을 보게 되면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기준금리 인하에 있었고 채권 발행이 증가를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엄청 복잡하죠.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바입니다. 정말 요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점 찍은 거는 다 액션과 이슈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해당 각 정부나 재정정책이 빠르게 진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패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많이 있는데 누구는 U자형 패턴 또는 긴 U자형 패턴, 누구는 나이키한 패턴, 누구는 W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런 의견이 많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요. 최근에 유튜브나 또는 뉴스에서도 보게 되면 거의 W자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거는 그때 돼봐야지 알지 않겠나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전문가들이 왜 W자가 나올 수 있냐라는 근거적 배경은 이것 때문인 건데요. 스페인 독감, 홍콩 독감, 돼지 독감 때문에 이런 파동이 몇 번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하게 나오는 거 아니겠냐, 2차 파동기가 있지 않겠냐 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해당 질병이 2차 파동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요, 해당 비트코인 차트가 그때 가장 안 좋았었을 때 해당 질병으로 거의 패닉셀, 그리고 모든 금융시장이 패닉셀이 나오는 기현상, 금까지 밀려버리는 그런 형태, 오로지 달러로만 가려고 현금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많이 보여주었던 시점이 이때였죠. 네, 이때였습니다. 이때 날짜 기준이 정확하게 3월 12일자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약에 그런 2차 확산기에 대한 뉴스에서 조짐이 좀 보여진다고 하면 잽싸게 연말에 대응도 잘 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바이고요.
또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미국에 대한 불안정 요소가 많이 있지 않냐, 미국이 곧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을 또 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미국에서 YCC 부분에 대한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조금 쉽게 풀이를 해드리면, 단기채를 장기채 부분과 엮어갖고 단기채 기준 금리를 고정시켜서 장기채를 최대 마이너스를 안 내게끔 유지를 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어떻게 보면은 은행들이 쉽게 대출을 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여유율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언제 또 벤치마킹을 했냐? 일본에서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를 해보니까 이것이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라고 해서 결국에 일본도 YCC를 꺼내서 그거를 좀 방어를 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 중인데 추가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더욱더 확대를 안 하려고 하는 모습은 어떨까요? 당연히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도 그냥 QE로만 해결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그만큼 금리를 현 상태에서 더 내리기에는 어렵다, 버겁다, 힘들다, 이런 게 들어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재정정책 확대에 대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요. 과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에 있었을 때, 그리고 그런 상태에 있어서 비교를 했었을 때는 이번 사태에 들어갔던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게 되겠고, 세금이나 보조금 지급, 정부 지출 확대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구나 라고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이걸로 알 수가 있는 게, 이렇게 돈을 많이 뿌렸음에도 불구하고도 나중에 빠르게 회복을 못 해줄 것 같으면 그 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장기적인 침체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오로지 우리가 생각했던 비트코인 쪽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요구적 조건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에 대한 만기 회사채가 도래를 하고 있는 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걱정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질문을 많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 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TC 토탈케어에 대한 그런 자금이 뿌려지게 되면 무량 회사채 부분에 대한 물량이 꽤 많이 나오는 물량은 거의 다 주워 먹을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거의 문제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여주고, 한국도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취약적인 부분은 약간의 문제점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크게 이거에 따른 금융에 대한 문제점이 커진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내용이 좀 길어지고 되게 재미없는 또 내용인데, 이것을 좀 알아야 비로소 정말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음모론을 주장하시는 유튜버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네, 음모론 해봐야 내 시세에 영향을 절대 받지 않죠. 네, 그러니까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방향성이 오히려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팩트 부분에 대해서만 짚고 보시는 게 여러분들 건강상에 좋습니다. 희망은 어떻게 보면 꼭 수익과 비례하진 않아요.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본론으로 보게 되면, 파월 의장이 그래서 무엇이든 하겠지만 마이너스 금리는 난 안 할 거야. 그 이유는 쉽게 이야기하면 일본의 사례를 보았을 때 마이너스 금리를 하기에는 좀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금리로 되었을 때는 미국이 할 수 있는 이제 금융카드는 거의 다 써버리는 실정이기 때문에 한 번쯤에 대한 이제 금융의 패러다임이 바뀔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이게 벌써 오래된 벌써 주류 경제학을 갖다 바꿀 때가 이미 됐는데 아직도 쓰고 있다라는 게
기이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네, 마지막으로 통신 부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통신 쪽은 왜 봤냐? 코인과 뭔 상관이냐? 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인데요. 그 이유는 통신이 돼야 코인 결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이죠. 스마트폰, 그래 통신 부분에 대한 지금의 트렌드도 필수로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미국의 AT&T, 일본의 소프트뱅크, 차이나 유니콤이 동반 하락을 보여주긴 했지만 해당 질병으로 인해서 천천히 재가동을 하고 있고, 모바일 제품 검색과 온라인 매장 예약 등에 대해서 전면 영업 전략을 재수정을 해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자체에서도 비대면의 판매를 강화하고 있으며 5G의 커버리지를 확대하고 있고, 그리고 이 5G에 대한 서비스를 계속 증가를 시켜주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런 전자결제에 대한 시대의 속도는 통신 회사에 대한 성장 속도, 통신 장비주에 대한 성장 속도를 좀 보게 되면 비로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무튼 5G에 대한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 우리한테는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항상 여러분들한테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예스맨이 되도록 하겠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